반갑습니다, 여러분. EBS에서 윤리 가리키는 김성묵입니다. 우선 수고하셨고요. 제가 뭐 총평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그 사탐 선택 과목의 모의고사 처음 보셨죠? 3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를 보시느라고도 수고했지만 뭐 실제 보는 과정에서도 막 혼란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가 유행하는 여전히 이제 그 판치고 있는 시절이어서 그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 중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모의고사를 보고 계속 우리의 그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수업이 고2 수업이잖아요. 우린 뭐 코로나가 어떻던 뭐 날씨가 어땠던 간에 우린 차근차근 고2를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고3으로 가겠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하셔야 되는, 뭐 세상이 뭐 3년 가까이 막 코로나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세상은 굴러가거든요. 세월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할 일은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 요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에 등한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우왕좌왕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시험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맞고 틀리고 모르는 것들 체크하시면서 그러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총평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냥 해설할게요, 여러분. 해설해서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실제로 고1 때 이걸 다 배우신 분들은 없고 고2 들어가서 처음 보시는 시험일 텐데 전체적으로 교과 전체가 지금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 제 해설 강의가 일종의 안내, 뭐 문제에 대한 안내,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 들으셔도 돼요. 저런 게 있다고 저런 게 있다고 이러시면 됩니다. 짠 가면 첫 번째 뭐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논리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삶의 목적을 제시했더니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쾌락이다 라고 하시네요. 이 쾌락이란 말이 이제 생윤이나 윤사에 보면 종종 등장해요. 쾌락이라고 하는 건 대비되는 말이 뭐냐 하면, 쾌락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반대말로 쓰는 게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쾌락과 고통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 뉘앙스 전달이 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어서 제가 원래 논리를 쓴다면 이건 플레저고요. 이거는 괜히 영어 하니까 더 어렵나? 이건 페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고통스럽게 사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페인을 통해서 살을 내, 플레저를 하면서 살을 내, 이러고 있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플레저를 추구하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사나 생윤에서 나오는 이 쾌락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오히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즐거움쯤 되는 말입니다. 즐거움쯤. 그래서 그 말씀을 선생님이 하시는 거야. 아니, 즐거운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즐거운 게 행복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너무 유명한 말이고요. 여러분이 생윤이나 윤사를 하신다면 뭐 이 말씀은 아주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보실 건데, 서양의 쾌락주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서양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에서 헬레니즘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분인데,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분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분이 서양의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이렇게 쓸까요? 쾌락주의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렇게 쾌락을 규정합니다. 우린 쾌락을 하고 사는 거고, 근데 쾌락이란 게 뭐냐? 몸도 아프면 안 되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진짜 쾌락이다 이러시고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쾌락은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쾌락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쾌락을 좀 더 어떻게 즐겁게 좀 더 어떻게 자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쾌락에 뭐 양이든 질이든 간에 그걸 점점 늘려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더 즐겁고 더 즐거운 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쾌락은 아니다. 진짜 쾌락은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통을 줄이는 방식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덜 힘들게 더 즐거운 게 아니라 덜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 게 진짜 쾌락인 거다. 그 정도만 원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 쾌락 추구가 아니라 소극적인 고통의 점진적 감소 이런 걸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최대한해서 제거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려 깊게 이 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게 고통을 이어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특히 이 정의로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고통을 줄이는 요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요? 에피쿠로스요. 누구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요. 에피쿠로스 좀 체크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분의 논리와 관련 맞는 거 찾기인데 고통 제거보다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기억 틀렸네요. 고통의 제거를 주장하시는 분이잖아. 고통의 점진적 감소가 그래서 제거하는 데까지 가는 거라니까. 기억 틀린 말. 니은. 평정심 유지를 위해 사려 깊음과 정의로움. 여기 써 있네요. 사려 깊음과 정의로움 추구하자. 니은 맞는 말. 평정심 유지라고 저기 앞에 써 있는데 평정심 유지는 에피쿠로스가 얘기한 아타락시아라는 개념이에요. 평온한 마음, 평정심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런 게 없는 요 마음,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진정한 자유 상태, 그거를 아타락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용어도 하나 등장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니은은 맞는 말. 디귿, 몸의 고통, 마음의 불안으로 소멸된 상태를 지향하자. 맞는 말이죠. 딩동댕. 여기에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됐지? 그 다음에 리을.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 행복한 삶, 이 사람의 행복한 삶은 쾌락 있는 삶이겠지. 그 쾌락 있는 삶을 위해서 뭐 하자고요? 열심히 사력 있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살자고요. 근데 그렇게 사력 있고 정의롭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나름의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은요, 감각적 쾌락만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이 필요해. 고민하고 올바른 걸 선택해야지 오히려 진짜 쾌락을 추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성에 의한 욕구의 분별 그리고 절제 이런 걸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 맞죠?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겠네요. 답은 그러면 5번이겠네요. 여러분이 뭐 이걸 다 알고 푸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구나. 서양의 쾌락주의라는구나. 근데 막 육체적 쾌락, 감각적 쾌락 막 이런 것만 추구한 게 아닌구나. 오히려 정신적인 차원의 쾌락, 거기서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고통을 감소시켜서 제거하는 상태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뉘앙스를 말한 사람이네. 그쯤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2번, 요번 문제는 여러분 앞에서부터 여러분이 느끼기에 살짝 어려운 게 등장했고요.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게 등장했는데 이 2번 문제는요. 생윤의 탑2입니다, 여러분. 탑2에 들어가는 주제예요. 완전 중요한 거여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 동물은 인간과 달리 영혼 없는 기계이다. 와, 이 사람의 여러분 동물 규정이요. 지금 올드하지 않나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동물은 영혼이 뭐 영혼이 없나?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집 강아지가 영혼이 있어 보이는데요. 종종 조금 심하면요. 제가 잠결에 강아지랑 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감정도 공유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긴 힘들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네. 기계 덩어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 기계론이라는 걸 주장한 분이에요. 동물은 영혼 없다. 이성 그런 거 없다. 이성 없으면 영혼 없고. 그러니까 기계 덩어리다. 막 심하게 이분은 그래서 이 이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야. 그런 아픈 줄도 모를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강아지가 아픈 걸 아셨을 텐데 보면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심장에 촛불 하나 같은 불안함만으로 피해 순환을 일으켜 생리 기능을 하는 자동 장치일 뿐이다. 야, 계속 세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기계야, 자동 장치야, 별거 아니야. 심장에 뭐 불안화 같은 것만 탁 붙이면 뭔가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고 방식인데 이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동물 기계론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 용어 정도 체크합시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서양의 근대 이성주의 철학자인데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야. 데카르트라는 분의 동물 기계론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물 이하의 것들은 뭐 동물마저도 기계니까 나머지 것들은 더 저렴하겠죠. 더 한심하겠죠.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 도덕적 어떤 대상은 인간뿐이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 이걸 설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대지윤리라고 나왔는데 이 대지윤리라는 말이
제가 한번 써볼까요? 대지윤리. 오늘 이상하게 영어를 쓰게 되네. 랜드 에틱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이 딱 알아두시면 처음에 배울 때 머리에 딱 들어가면 오래 가잖아. 대지윤리가 랜드 에틱스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대상, 존중의 대상이 어디까지냐? 랜드 위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랜드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랜드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 식물 거기에 뭐 물이나 흙 같은 무생물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그런 개체들이 모여 있는 랜드 자체, 랜드 자체를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레오폴드. 그래서 지금 데카르트라는 분이 등장했고요. 레오폴드라는 분이 등장한 거야. 이 랜드 에틱스 같은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들어오셨죠? 생태학이라는 거. 그런 생태학적 사고방식. 생태 중심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걸 랜드 에틱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대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어떤 공동 구성원들도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까지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말이 생명 공동체 자체라는 거야. 요 자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자체,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라 이 전체인 하나, 이걸 중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오폴드는 개체가 아닌 전체 자체를 중시했다라고 해서 전체론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이런 말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가 될 거야. 예전에 근대에 있었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현대에 와서 가장 존중의 폭을 넓게 주장하는 생태중심주의, 그렇게 두 개가 부딪혔네요.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맞는 말 찾기인데, 자 가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어넣게 하는 거네. 첫 번째 기억. A니까 데카르트만 할 말인데 동물은 도덕적으로 존중할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인간만 존중하자 주의예요. 동물 이해할 것들은 다 기계고 기계 이해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을은 뭐냐면 인간, 동물, 식물도 중요한데 무생물까지도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전체 자체를 중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동물은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안 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은 동물 안 하겠다는 거 맞아. 근데 이 사람은 동물 하겠다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A만의 주장할 말이죠. 간만 주장할 말인 거죠. 맞는 말. 두 번째 A 또 데카르트네. 인간의 생명 자체를 도덕적으로 생명 공동체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하자는 건 이 사람이잖아. 전체를. 그러니까 뭐야 이건 C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B요? 공통점. 이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 대상이다. 인간 존중하자. 여기도 당연히 인간 존중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B에 들어갈 말. 맞는 말. 됐죠? 그 다음에 C는 여기는요. 이건 을만 하는 말이라네. 동물은 인간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동물은 인간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선 이 데카르트는 예스라고 할 말이죠. 근데 여기는요. 인간처럼 동물, 식물, 무생물도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인간, 동물, 식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생물까지 포함한 전체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단에 불과하다는 말을 이 사람만 주장한다고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만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A죠. 이 사람은 동물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니은과 리을이 틀렸고요. 기억 디귿이 맞는데, 자, 이런 건 이제 이 생태윤리학을 여러분 배우시면 알 텐데,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리면, 문제를 푸는 팁보다 공부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맞는 걸 찾았다고 치자. 그런데 니은과 리을이 틀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억 디귿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고2잖아, 지금. 이제 공부 좀 시작하잖아. 틀린 답이 왜 틀렸나? 어떻게 바꿔야 맞나? 이건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리에 쓰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틀린 걸 설명하라야. 자,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가서 자, 3번 또 보겠습니다. 3번은 약간 느낌이 독해력 관련된 문제인데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문제 푸는 겁니다. 생일에는 이런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해서 여러분이 뭐 비문학 독해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일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제다. 이 사람은 굉장히 통일을 강조하네요. 그때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말은 둘 다 하는 말이야. 둘 다 동질성 회복하자, 정체성 확립하자, 반드시 통일 이루자 이런 건 둘 다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써놨잖아. 자, 그 다음에 의리하는 말이 살짝 달라져요. 하지만 그건 그런데 통일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민족 경제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추진을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을은 살짝 머리를 좀 쓰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 그렇긴 그런데 통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다. 그런데 얼마 들지, 이익은 얼마일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많이 비용만 든다면 우리 민족 전체로 보면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결국 이익을 많이 보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다 손해만 봤는데 근데 통일하자? 손해만 보는 통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을이야. 그런 부분을 살짝 얘기하니까 갑이 다시 얘기해요. 무슨 얘기야? 왜 돈 밝혀? 갑이 되게 원칙적이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통일해야지. 통일의 필요성은 경제적 가치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 측면을 꽤 많이 고려해요. 그런데 갑은요. 무슨 소리야?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뭐냐? 남북 간 이질성 극복, 문화 역사가 하나 되고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 만들고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하네. 그래서 민족적 측면을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에 비해서 을은 굉장히 경제적 측면에 포인트가 있고요. 물론 둘 다 통일을 하자라는 건 인정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핵심 쟁점 찾기야. 핵심 쟁점은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것도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 싸우는 게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둘 다 동의하는 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여기에서 다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핵심 쟁점은 어디 있는 거야? 을의 말과 그다음 갑의 말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 원래 문제를 풀 때 핵심 쟁점이야 라고 한다면 핵심 쟁점을 바로 가는 거야. 아닙니다 앞뒤를 찾는 거죠. 아닙니다 앞뒤. 거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는 거지. 요 말과 요 말. 제가 지금 여기 쓴 거죠. 이걸 중시하는 게 요거 갖고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쟁점 어디 있나 봅시다. 우리 또 얘기하시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시겠죠.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시니까 볼까요? 통일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유리에서 필요하지만 그래 누가 뭐 동질성 회복, 정체성 회복 하지 말지. 그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민족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문제 무시할 수 없다. 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국방부 절감, 시장 확대 같은 건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적 측면을 따지고 잘 그걸 따져봤을 때 비용과 편익이 있는데 비용과 편익이 뭐냐 하면 드는 돈과 보는 이익이야. 드는 돈과 보는 이익.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일의 이유가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분은요. 왜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둘 뭐라고 하나 봅시다. 갑과 을인데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의 경제적 이익 증리 찾아야 하느냐. 통일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돈이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통일을 하기도 하는 거다. 이런 것을 찾아야 하냐? 갑은 아니죠. 갑은 아닙니다. 근데 을은요? 그럼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둘이 생각이 다르죠. 싸우겠죠. 통일은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가? 그건 둘 다 동의하는 바고요. 우리 민족이 할 필수 과제다라고 둘 다 생각하고요. 이질성 극복하자고 얘기하죠. 이질성 극복도 중요하다. 동질성 회복하자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통일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도 확립하자.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의할 바인데 1번만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와 경제적 필요는 따지지 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됐죠? 요게 핵심 쟁점일 수 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문제 푸는 거야. 시민 불복종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4번 문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여러분. 생윤에서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이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중시돼요. 선생님 이런 게 언제부터 있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제 약 150년, 20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 로크라고 하는 서양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 있잖아요. 어서 들었잖아요. 그 사람의 저항권 개념이라는 게 있었는데 로크라는 사람의 그런데 19세기로 오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이 시민 불복종은 일종의 권리일 수 있으니까 제가 시민 불복종 권이라고 써볼게요. 근데 결국 이건 둘 다 저항권이든 시민 불복종권이든 시민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는 그 정부의 잘못된 일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듯한 느낌의 항거한다, 저항한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시민이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초기에는 시민혁명기 그 이전에는 저항권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게 현대화하면서 시민불복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주장한 사람은 소로라고 하는 분이 이론적 정립을 했고요. 그걸 수용해서 간디 같은 분, 뭐 마틴 루터 킹 이런 분이 이런 시민불복종의 원리를 가지고 실제 불복종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슈가 됐죠. 근데 이걸 종합 정리하신 분은 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시민불복종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요거 말씀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 사회계약서론자거든. 그래서 로크 대 롤스가 시험 문제에 비교될 수도 있어요. 고3 때 수능에서.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선 여기에 이 시민불복종은 누군지, 그 사람의 시민불복종의 개념은 뭔지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 시민불복종은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의 행위는 내 양심에 기반하긴 해요. 양심이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건 인정. 그렇지만 어쨌든 법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 법을 일부러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 양심에 따라. 양심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이 돼. 이건 뭐 어떤 학자들이든 기본적으로 양심이 약간 전제로 깔렸다는 얘기는 동의해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법을 일부러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로서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에 근거한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중요한 기준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수가 공유하는 정의관. 자기가 법을 안 지키는데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양심에 찔려서. 근데 너 왜 양심에 찔려? 물어봤더니 그건 우리 사회가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나는 이 위법행위를 하는 거다. 법 안 지키는 이유가 이거다라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런 행위의 기준은 뭐냐? 우리 사회에 공유된 정의관이죠. 이걸 기준으로 삼자라는 분이 바로 존 롤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존 롤스라고 하는 분. 그것은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인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아니 어쨌든 법 안 지켰잖아. 그러면 위법 행위잖아. 그러면 교도소 갈 수 있겠죠. 뭐 벌금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공공적이고 비폭력적. 공공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란 뜻이야. 근데 비폭력적은 아시겠죠.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비폭력적이고 사익 추구하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는 거죠.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하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그 사회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협동사회로 이렇게 잘 굴러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정의의 원칙이 뭔가 깨지고 있는 것 같아. 정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 어떤 법이 우리의 정의의 원칙을,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깨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거 정의의 원칙 합의한 거 저 법이 깨는 것 같아요. 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라고 해서 선전하는 거야, 지금. 그게 바로 일종의 시민불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복종은 정당한 위법행위 같은 느낌이에요. 법을 안 지키긴 하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법을 안 지키는 거. 그걸 시민불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맞는 말 찾기야.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말 찾기 해볼게요.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성공을 위해 제한적으로 폭력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요. 어떤 경우도 폭력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민불복종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 행위다. 정의 실현하겠다. 이 공유된 정의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개적 행위예요. 맞습니다. 아니 떳떳하게 하는데 왜 비밀로 몰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나 어디 사는 누군데, 누구 뭐 김아무개인데 난 법 안 지켜요. 잡아가려면 잡아가세요. 근데 이거 어쨌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의거한, 맞죠?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했다. 그 다음에 합법적 행위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불법적 행위라니까 법에 위반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긴 해요. 위법 행위지.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에만 국가, 아니요.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어요. 공공적이란 말은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얘기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시민불복종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을 거부해야 한다. 처벌을 뭐라고 하냐면 감수해야 한다. 이런 말 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맞는 말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 불복종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시민 불복종. 자, 5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너무 중요한 게 다 나와요. 생태윤리, 시민불복종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게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해외 원조라는 개념이에요. 요즘 오히려 진짜 더 많이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뭐 도움을 주냐 마냐 가지고 또 도움을 주러 가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해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지금 지구가 하나고 위아더 월드고 우리는 지구촌이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도움을 줘야 되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어요. 왜 우리는 인류의 한 명으로서 그럼 다 같이 전쟁에 가서 참여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그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자원, 물자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걸 도움 주는 걸까? 아니면 가서 러시아를 말리는 것도 도움 주는 걸 수도 있겠죠. 러시아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지? 이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류의 고민의 첫 시작이 이 해외 원조라는 개념이에요. 세계에 보니까 부자 나라가 있고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문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해서 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대부분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의무 같은 거야 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의무긴 의무인데 어쨌든 왜 도와줘야 되고 어떤 걸 도와줘야 되고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건데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네. 이 사람은 누군지 한번 볼게요. 해외 원조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전 세계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소득의 일부를 나눠줌으로써 공리를 증진시키는 거다. 공리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익 보는 세상. 나만 이익 보면 안 돼. 우리만 이익 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너무 손해잖아. 그런데 나도 이익이지만 저 사람도 이익이면 좋지 않을까? 난 이익이 너무 많아. 좀 많이 좀 남다고 먹고 사는데 아주 충분해. 의식주 해결됐거든. 그럼 내 소득의 일부, 보통 많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30% 주자, 50% 주자 이런 게 아니라 1%라도 기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제가 100만 원 벌면 10,000원 정도는 해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자. 이런 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99% 갖고 살 수 있고 근데 내가 준 1%가 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어린 친구들 우리가 여러분 10,000원을 주잖아요. 제가 그때 환율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10,000원이면 3, 4일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3, 4일 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38,000원 요즘 조금 올랐지만 4만 원 정도기 때문에 10,000원이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네요. 그들이 그렇게 이유식 같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10,000원 없어도 살잖아. 근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은 인류인데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만 배부를래? 우리도 어차피 배부르잖아. 그럼 저 친구도 배는 굶지 말게 하자.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의 사랑이야. 왜? 우린 전 세계 사람들이니까 우리 위아더 월드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걸 세계 시민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세계 시민주의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자.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익 보는 방향으로 가자. 그걸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아니 그래야 인류인 거지. 이게 기본 아니야? 얘기하는 이 사람 누구냐면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 시민주의적 공리주의적 발상에서 해외 원조. 가난한 부자인 모든 의식주가 해결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을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죠. 그런 싱어가 예스라고 할 말 찾기네. 또 가봅시다. 해외 원조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위한 것인가? 이건 여러분 안 해요. 와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거 틀렸어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 증대?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누굴 준다면 내가 100%였다가 99%가 되잖아. 그럼 나는 1%의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의 손해를 보는 건데 내가 준 1%가 저 사람한테는 자기 소득의 50%일 수도 있는 거야. 가난한 나라라면. 그러니까 나는 작은 손해인데 저 사람은 너무 큰 이익이야. 그럼 합치고 나면 결국 인류 전체를 보면 이익이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지. 해외 원조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손해죠. 마이너스긴 해요. 그렇지만 도와줘야 마이너스가 작으니까.
해외 원전은 인류 전체 행복 증진을 위한 필요. 이거 맞네요. 인류 전체 행복 증진을 추구합니다. 이게 공리주의적 발상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세 번째,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행위. 아니요,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다 나서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개인주의적 차원입니다. 틀렸고요. 4번, 해외 원전은 빈민들에게 자기 소득의 전부를, 해원전은 빈민들한테 자기 소득에 여러분 전부를 나눠줘요? 그럼 나는 알거지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 틀린 말.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기부서를 주장한다고. 해외 원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의 균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받자가 아니라 먹고 살 만한 사람, 주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살짝 주자. 그럼 그 받는 사람이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쟤랑 나랑 똑같이 살자. 이런 컨셉이 아니야. 답 그러니까 2번이네요. 해외 원전대 문장이 조금 더 깊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 해외 원전 꼭 기억하세요. 앞에 1, 2, 3, 4, 5번 중에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6번부터 볼게요. 6번은 이것도 어떤 사상가신가 본데요. 자, 이분은 기존의 전통 윤리라는 얘기로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이분이 뭐냐면 서양의 전통 윤리입니다. 서양의 전통 윤리를 주장하는 어떤 그동안 서양의 전통 윤리는 현대 기술로부터 산출된 위협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행위를 파악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칸트나 공리주의나 서양의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요즘과 같은 정보사회 문제라든가 사회정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서양의 전통 윤리는 너무 올드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즘 새로운 어떤 문제 이슈를 어떻게 그 전통 윤리 갖고 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 세대에게는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어떤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청된다. 이런 책임 윤리 얘기하고 있네요. 이분이 누구냐고요?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스 요나스. 요나스라고 하는 분의 책임 윤리가 유명한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양의 전통 윤리는 안 된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윤리가 바로 뭐냐? 자기가 보기엔 책임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옳지 않은 말 찾기 가볼까요? 말이 쭉 긴데요. 이 중에 옳지 않은 게 어디 있을까? 이걸 읽으면서 요나스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구나를 체크하시면 돼. 현대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주목했다. 맞아요. 현대 기술은 점점 영향이 큽니다. 예전에 무기가 아무리 셌어도요, 총, 칼, 화살 등등등 몇 명 죽이는 정도였죠. 우린 지금 핵무기라고 해서 ISBM 이래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번 떨어지면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게 여러 군데 떨어지면 인류 전체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졌죠. 과학기술이. 현대기술은 인류 존속에 위협을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위협을 하고 있는 거, 해서는 안 되는데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맞는 말. 그에 따르면, 요나스에 따르면 현 세대는 그래서 과학기술 지상주의에 근거하여? 아니요. 과학기술 지상주의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학기술 무조건 믿자고요? 그러지 않아요. 요나스는 오히려 과학에 대한 윤리적 통제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너무 발달해서 인류 자체가 지금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다고 과학을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과학을 좀 째려보자야. 그래서 윤리적인 통제를 좀 과학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윤리로? 그랬더니 책임 윤리로 통제하자.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그냥 과학 믿어. 그냥 가는 거야.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틀려요. 디귿이 답이겠네. 리을,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문장에 써 있었죠.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책임. 그러면서 현 세대는 현대 기술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이게 맞는 말이죠. 째려보자는 거야. 전 윤리적 통제라고 썼고 여기는 비판적 반성을 하자라고 써놨네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디귿. 이분은 과학지상주의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요나스의 책임윤리 파트였고요. 자, 7번은 이제 좀 문제가 조금 그래도 무난하네요. 이번에는 세계화와 관련된 건데 사실 이슈가 살짝 좀 예전 이슈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볼게요. 세계화 뭔지는 아실 거고요.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야 이러는 거죠. 실제 우리가 몸으로 많이 느끼고 살아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걸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전 세계가 경쟁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특히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투자가 우리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같은 거 하지 않냐. 모든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두 번째, 세계화는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국가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투자는 환경 파괴와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계화가 창출해낸 이익의 대부분 선진국이 독점하는 거야. 세계화 좋은 거라고 웃기시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 결국 잘 사는 사람만 또 잘 사는 나라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세계화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삐딱하게 지금 보고 계시죠. 삐딱선을 타고 계시네. 그런 부정적으로 세계화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관련해서 맞는 말 찾기, 적절한 거 찾기 하는 겁니다. 맞는 말 어디 있나 봅시다. 첫 번째 가. 세계화는 개발도상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아니잖아. 이건 나잖아요. 이 사람은 도움 준다고 얘기하잖아. 두 번째, 세계화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요. 세계화돼서 어디다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막 베트남 투자하고 막 중국 투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히려 증가시키죠. 왜 감소시켜요? 틀렸고요. 세 번째,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될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나는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는 나는 결국 선진국만 또 더 잘 사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나, 세계화로 인한 이익이 모든 국가에 골고루 분배될 거다. 나가요? 아니요. 잘 사는 나라만 더 잘 살게 될 거다. 무슨 골고루 분배입니까? 아니지. 틀렸고요. 5번, 가나 둘 다 세계화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인권 문제가 해결된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쪽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안하는 거죠. 나는 틀렸죠. 그러니까 이 5번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여러분? 3번인 거죠. 독해 문제죠. 맞추셨을 거예요. 자, 8번. 8번도 약간 독해 성향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볼게.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인공지능 하네요. AI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추론하는 결과는 알고리즘과 입력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편향적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공정성 확보가 좀 어렵다.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걱정하네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데 알고리즘 이용하고 데이터 이용하는데 이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오류가 생기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러한 편향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가의 윤리의식, 인공지능의 투명한 운영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의식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운영을 위한 어떤 검토, 뭐 제도적 정비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뭐 여러 가지 가짜뉴스 같은 걸 양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우려를 하는 이 글의 논리에 맞는 말 찾기 하는 거네요. 어디 있나 봅시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가 아니냐. 적절한 어떤 편향성 같은 게 여기 조작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불가능해. 틀렸고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맞네요, 여러분. 지속적 검증이 뭐야? 윤리의식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 검토하자. 그게 바로 검증하자는 거죠. 2번이 맞는데 인공지능이 산출한 결과는 언제나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 언제나라고 말할 수 없죠. 여기 편향성,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답은 2번이야. 4번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검토하자고 얘기하잖아. 검토할 필요가 없다니 틀렸고 인공지능의 활용을 금지해야 인공지능 활용을 금지하자고요. 우리가 잘 조정하고 잘 관찰하자는 거지 뭘 금지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아니죠. 틀렸죠? 답 몇 번? 2번. 별로 어렵지 않네요. 이 페이지는.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주제가 뭐냐 하면 딱 주제가 등장했는데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논리가 등장했죠. 관련해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나 봅시다.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규칙은 지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해서 수익을 내는 거다. 그게 사회적 책임이야. 그거 다 아니야. 이게 굳이 말하면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법은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고 주주의 이 경제적 이익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기업의 책임이란 결국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보호, 교육사업 등 공익을 위한 역할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윤축을 반대한 건 아니야. 그래, 기업은 이윤축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 있는 거다. 뭐 봉사와 관련된, 뭐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제는 기업이 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뉘앙스. 기업은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또 그런 기업의 물건을 더 사주지 않겠냐. 그게 또 이 기업에 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으로 가는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 이게 이윤 추구론, 이쪽에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프리드먼이라는 학자, 뭐 보겔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있는데 학자까지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불이 모두 긍정할 만한 말을 찾는 거예요. 모두 긍정할 만한.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할 만한 말을 찾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 어디에 있냐면요. 이윤 추구를 하자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윤 추구를 하긴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자라는 걸 이분들은 그대로 동의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을만 주장하는 거지. 그러면 해보시면 기업은 불법 없이 자유로운 경쟁하자. 예스죠. 둘 다 자유로운 경쟁하자고 해요. 합법적으로 이윤 추구하자고. 두 번째, 기업은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기업의 이윤 추구가 되는,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회공헌 산업이라면 되니 이분도요, 이윤 추구를 하자는 거니까 그게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겠죠. 이분 당연히 사회공헌 산업에 이분은 꽂혀 있는 거고 이분은 이윤 추구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도움되는 사회공헌 산업이라면 둘 다 가능하겠는데요. 이분도 둘 다 예스라고 할 것 같은데. 자, 디귿.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되냐? 이건 X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분은 그거 이외에 다른 관련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X5예요. 그 다음에 리을. 기업에게 공익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 같은 걸 침해할 수 있다. 이게 O고 이게 X입니다. 여기는 그런 거 하자는 건데요. 아니 기업이 자기 이익 추구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공익활동 하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갑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이건 O, X. 맞아요. 그건 자율성 침해야. O입니다. 그리고 을은 X고요. 그러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기억니은이겠네요. 기억니은이면 답은 1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경 문제로 다시 갔는데요. 환경 문제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시라는 거네. 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얘기하는데 기후만이 변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온대지방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아열대성 기후들이 많이 나타나죠.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제주에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는데 점점점 남도로 올라오고 있죠. 이 남부지방 쪽으로. 이제는 잘못하면 중부지방에서도 바나나 키우게 생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그런 게 우려되는 건데 기후변화로 생존의 위협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 특히 그 몰디브 사람들이요 지금 몇십 년 안 남았다고 얘기하죠. 아예 나라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몰디브는 섬으로 이어졌는데 거의 찰랑찰랑해지는 섬이 좀 많아지고 있대요. 온난화를 통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섬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섬이 아니게 된 거지. 이제는 암초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들,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이니까 프레온가스 같은 거 메탄가스 배출한 사람들, 기후변화 대응책뿐만 아니라 그래서 생기는 그 몰디브 사람 다 어디 가냐고. 그런 사람, 기후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들, 기후 난민들, 그 기후 난민들의 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기후 변화 문제와 그에 따른 기후 난민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해서 나의 입장에서 맞는 말 찾기. 전지구적 차원의 과제다. 기억 맞는 말. 기후 난민의 인간 존엄성 보장, 인권 보장하자. 맞는 말. 기후 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하자. 맞는 말. 다 맞는 말이네. 기후난민 문제는 선진국이 아닌 난민 발생국이 아니죠. 그동안 오염시켰던 주로 선진국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리을 틀린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답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 11번 보시면요. 우리 사회 경제체제와 관련된 얘기네요. 개인의 이기심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 시장 경제 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100%는 아니라는 거죠.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시장의 기능에는 결함이 있다. 시장도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시장의 결함 때문에 그 생기는 게 공황, 불황, 실업 같은 문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부가
실업 규제 사업, 대규모 공공 사업 같은 걸 해서 정부가 살짝 개입하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수요를 늘려야 한다. 어려운 말로 유효 수요를 창출하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존 메이어드 케인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케인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가 뭐로 배웠냐면요. 수정자본주의, 체인지드 캐피탈리즘이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유명한 영국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인 거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가 시장을 믿는데 시장의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살짝 문제가 될 때마다 정부가 살짝 개입하자. 물론 기본은 시장이야. 근데 살짝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아? 어떨 때 개입하냐면 공황에 빠졌거나 뭐 완전 올스톱 되는 시장이 멈추는 상황이 불황, 너무 물가가 낮아지고 물건이 안 팔리, 수요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실업 사태가 됐거나 뭐 이런 류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는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정 수준의 개입을 주장하는 건데, 자, 그런 게 어디 있나 봅시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유효 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유효 수요 창출을 주장하는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분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업을 많이 돼서 사람들이 불황이니까 실업이 되겠죠? 그럼 실업이 되니까 아무도 물건을 안 사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은데 아무도 물건을 안 사요. 그러면 기업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정부가 유효수요 창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업자를 좀 없애는 거예요. 돈 주고 월급 주는 대신에 별로 뭐 필요 없는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일을 시키고 막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면 그걸로 시장에서 뭘 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럼 공장도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좀 시키자. 정부가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효수요 창출. 개인의 이기심에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는 없다. 아이고, 이건 틀린 말인데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는 시장이 움직이는데, 시장의 모든 걸 믿는데, 모든 걸 맡기는데,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기본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자 다 각자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야.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다니, 말도 안 되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사유재산제 아니냐.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맞는 말이죠. 정부 기능 확대로 자유시장 경제 결함을 보완하자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경제 시장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정부가 어떤 시장에 좀 개입을 해서 이 시장을 보완합시다. 이게 바로 수정자본주의예요. 기억, 디귿, 리을, 답은 그러니까 4번 이렇게 되네요. 어우, 자본주의 관련된 문장이 하나 나왔네요, 문제가. 자, 12번. 와, 12번은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다시 여러분 메인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앞에서 생태중심주의 할 때 탑2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탑2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 두 개가 포인트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여기 지금 정의 떠들고 있지 않아요? 사회정의론입니다. 사회정의론. 사회정의론 파트가 요즘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됐어요. 누군지 볼게요. 원칙은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공정하게 합의했다는 말을 하는데요. 누군지 이 말 갖고 알았습니다. 원초적 입장,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도 알았어요.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결과대로 굴러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야. 각자는 평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가지고, 이게 제일 원칙이고요. 경제 사회적 불평등은 만일에 모든 사람이 특히 최소 수혜자까지 이익을 본다면 모든 사람, 특히 제일 못 사는 사람까지, 제일 혜택을 적게 받은 사람까지 이득을 본다면 그때는 불평등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롤스라는 분이에요. 아까 했던 그분이 이것도 주장합니다. 이분은요,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은 모두 정의로운 거다. 그 어떤 상황에서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정의로우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얻을 때 정의로웠고 양도할 때 정의로웠고 그랬으면 그건 당연히 내 거 아니야? 아니, 내 소유 권리 인정해줘. 뭐 무슨 합의고 뭐고 필요 없고, 내가 처음에 그걸 가질 때 정당했어. 그럼 내가 그걸 누구한테 줄 때 그 정당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뭘 더 이상 원리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유 권리론을 주장한 분인데 이분이 노직이라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는 분, 이 사람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론을 주장하는 분, 롤스와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문제 안에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찾는 건데, 가브리 입장인데 여기가 롤스였고 여러분 여기가 노직이었죠. 자, 첫 번째
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A니까 저기에 들어갈 말이야. 롤스는 예스인데 노직은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의로울 수 있는 거.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롤스는 찬성, 롤스는 찬성인데요. 노직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OX니까 OA에 들어갈 말 맞네요. 맞는 말이야. 롤스는 사회적 약자, 아까 나왔던 그 최소수혜자 있죠? 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을 쓰자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이익을 봤다면 정의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재분배 정책 쓴다? 복지 정책 같은 거 쓴다? 뭐가 문제야?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노직은 야, 내가 알아서 내가 번 거면 그냥 내 거야. 왜 굳이 내가 사회 약자까지 도움을 줘야 돼? 난 그런 건 원하지 않아. 이러고 재분배 정책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OX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OX라는 여기 들어갈 말이라는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야. 이건 여러분 둘 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건 주장하는 바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말이 아니네요. 기억은 맞는데 니은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여기 롤스한테 물어보는 건데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될 때 허용될 수 있는 거 예스죠. 아까 그랬잖아.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불평등 인정하겠다. 그럼 디귿 맞네요, 여러분. 롤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롤스가 예스라고 할 말이야. 딱 들어가면 말 맞죠. 리을. 이건 노직이 예스인 말. 절차가 공정하면 불평등한 결과도 정의로운 거. 이건 뭐 둘 다 예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롤스는 합의된 절차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 공정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내 소유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면 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절차가 문제 없으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건 내 거 아닌가? 절차만 공정하다면 저 사람이 좀 가난해 나보다. 근데 뭘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둘 다 그걸 어려운 말로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당연히 노직도 예스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다 맞는데요.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답은 4번이네. 정의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꼭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 자, 13번.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거의 독해 문제겠네.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 문제. 많은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잃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규제와 차단보다는 규제 차단 이런 것보다는 예방과 치료 쪽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약간 무게중심 그런 걸 좀 예방과 치료 쪽을 좀 중시하는 컨셉이야.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인터넷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같은 거 하자. 이게 바로 예방과 치료잖아요. 맞는 말. 인터넷 중독자 인터넷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자.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규제와 차단이잖아.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사회적 규제고요. 이거는 개인적이고 약간 윤리적 규제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맞춤형 상담 같은 거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방과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을 알리는 사전교육 같은 게 바로 예방하기 위한 거죠. 맞는 말. 그래서 어떤 개인적 자기 차원의 윤리적 차원의 어떤 해결책을 찾자는 거니까 기억, 디귿, 리을. 답 4번이겠는데요.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맞으셨죠. 자, 14번. 14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만 뭔지 말씀드리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적극적 우대 정책이라는 우대 조치라는 말이 있어요.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많은 차별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흑인들을 좀 우대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차별을 좀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우대 정책과 관련해서 뭐 여성 고용 할당제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실시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성들의 어떤 피해나 차별 등에 대해서 사회가 몇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여성들을 우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우대함으로써 여성들의 그 차별 문제를 좀 해소하고 격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하는 게 바로 적극적 우대 정책이거든요. 뭐 도시보다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는 우리 입시에도 한 유형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일종의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같은 것도. 자,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집단을 우대함으로써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온전히 고려하지 못한다. 아니 우리 사회는 개인의 노력, 능력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쟤네들은 더 우대를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는 또 다른 차별이다. 일종의 업적주의, 우리 노력과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거. 요거를 업적주의라고 하거든. 이 업적주의를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적주의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왜 망가뜨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대 정치에 대한 어떤 반대를 주장하죠. 근데 여기는 처벌받아온 집단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업종만을 고려할 경우 부당한 차별이 없는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업적만 따지면 그러면 진짜 어떤 부당한 것도 없이 정말 그렇게 잘 평가된 거야? 아니잖아. 업적주의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많을 수 있었잖아. 조건이 달랐는데 그냥 성적 몇 점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알바하는 작업 정말 집안이 좀 힘들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많고 뭐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를 꼭 성적만 보고서 평등하네, 성적에 따라서 네가 잘했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업적으로 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적극적인 우대적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찬성론의 성향이네.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가볼게. 적극적 우대 조치는 시행은 역차별이다. 이 반대하는 사람이 역차별 주장하는 거죠. 여성 우대하면 남자 차별되는 거 아니야? 흑인 우대하면 오히려 백인들이 차별당하는 거 아니야? 이걸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는 개인의 성취를 폄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특정 집단을 우대했기 때문에 난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똑같다고 치자. 근데 나는 떨어졌는데 쟤는 붙었어. 쟤는 우대 정책 때문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 노력을 폄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을 찬성하는 거. 차별받아온 집단을 위한 사회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아, 그동안 너무 회의받잖아. 조금 더 밀어주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4번 누구나 부당한 차별이 없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부당한 차별이 없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하고 싶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 차별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좀 밀어주는 게 그게 부당한 차별 없이 오히려 경쟁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정한 업적 아니야? 이렇게 업적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요 말투가 좀 어려웠겠다, 여러분. 5번 갑을 둘 다 업적주의는 차별의 해소와 평등의 실현을 보장한다. 업적주의 만만세 이거잖아. 이건 갑이죠, 여러분. 을은 아니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요게 이 사람은 업적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야? 업적주의만을 주장하는 게. 답은 5번이겠네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근데 15번은 이 논리는 그러니까 생윤에서 이게 지금 주로 나오는 문제들은 아닌데요. 이렇게 문제를 다양하게 내보시려는 노력이 좀 문제 보여요. 아까 케인즈가 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그 일환인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성숙해요. 그럼 인권과 자유가 점점 더 보장돼요. 그럼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져요. 쉽게 말할까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국민은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지. 그런데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를 대표 뽑아서 보냈는데 우리를 의사를 대표하지 않네.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국민 행복감이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선출된 대표들이 중요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데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유리하거나 원하는 걸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은 정책 입안, 공청회 등에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참여 민주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선출된 대표의 정치활동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네.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민주주의 관련된 얘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뭐가 틀리나 볼게요. 국민은 대표자 선출 이외에 정참여를 무관심 아니죠. 참여하고 감시해야죠. 바로 틀렸네요, 여러분. 1번이 틀렸네요. 정치 결정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입안 과정, 공청회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민주주의 이념의 실현은 국민의 행복 실현을 이바지할 수 있다. 그래,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대의민주주의 보완하기 위해 대표 뽑았는데 대표가 우리를 잘 표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이런 것들이 직접민주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책 입안 같은 데 국민이 참여하는 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 말 들어라, 국민 의견 들어 이런 얘기인 거니까 틀린 말은 답은 1번이겠네. 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가시는 거죠. 문제가 요번 페이지는 되게 쉬웠고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번도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16번도 어떤 컨셉이냐 하면 요즘 유행하는 소비의 행태가 있는데요. 소비의 행태를 제가 간단히 써보면 그동안은 약간 과소비의 경향이 많았어요. 과소비라는 건 내 부를 과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따라하거나 그래서 동조 소비나 과시 소비가 많았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 소비를 하자. 이건 이제 가성비 따지는 거야. 효율성 따지는 소비. 그래서 최소 비용에 최대 효과를 거두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냐면 윤리적 소비라는 걸 좀 하자라는 걸로까지 왔습니다. 윤리적 소비는 뭐냐면 단순히 소비가 돈만을 아끼는 컨셉을 좀 더 벗어나서 환경 같은 걸 따지는 녹색 소비, 그 다음에 노동자의 인권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왔거든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제적 편익만을,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하는 소비를 넘어, 그러니까 이 합리적 소비를 넘어서 공동체를 고려하는 소비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소득 범위 내에서 뭘 따지냐? 우리는 평화, 인권, 사회적인 환경 같은 인류 보편 가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뭐에 대한 얘기야? 윤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예요. 윤리적 소비 관련해서 맞는 말 찾기를 하는 겁니다. A는 원두커피를 비교하던 중 가장 저렴한 원두를 구매할지 공정무역 표시가 있는 원두를 구매할지 고민하거든요. 공정무역이 뭐냐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두 생산한 농민들에게도 이익이 많이 가고 이 중간 과정을 줄여서 소비자도 이익 가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커피를 전 세계에 좀 싼 값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돈 조금 더 들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무역을 하는 게 일종의 윤리적 소비겠죠. 그걸 골라볼까요? 어디 있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물건, 이건 과시소비고요. 가격을 구매 유연성을 판단해라, 이건 굳이 말하면 극단적인 합리적 소비고요. 생산과 유통 과정의 어떤 윤리성을 고려해라, 이게 윤리적 소비네요, 여러분. 3번이 맞겠네. 생태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배제하고 아니고 그런 걸 중시해서 하는 게 녹색 소비죠. 그러니까 이 배제하고가 틀렸고, 자기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정의 실현에 그 사회적인 실현을 하자고는 하지만 소득 범위를 초과하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너 100만 원 벌었는데 150만 원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윤리적 소비를 해, 이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 자, 17번의 얘기는요. 요즘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사시는데 일하러도 오시고 결혼으로도 오시고 유학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문화가 막 이렇게 같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까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요. 일종의 뭐 다문화 정책, 다문화 사회 정책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갑의 주장은 그런 거야. 기존 우리의 문화가 있었죠. 이주민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각기 고유성을 제각기 고유성 유지하재요. 그러면서 동등하게 조화이루죠. 동등하게. 이렇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멀티컬처럴리즘이라는 건데 다문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쉬운 말로는 뭐 샐러드볼 정책, 샐러드처럼 섞어 쓰자 뭐 이런 컨셉인데,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주민의 문화를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버리자. 동화시켜버려서 하나의 정체성으로 통일해버리자. 또 있거든요. 이걸 동화주의라고 말합니다. 정책으로는 용광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녹여서 하나 만들어보자 뭐 이런 뜻이야. 이런 두 가지의 극단적인 주장이 있죠. 적절하고 맞는 거 찾기로 하는 건데 볼까요? 사회통합을 이주민의 문화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각자의 정체성 인정하자는 거니까 억압하면 안 되네.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를 대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맞네, 대등한 위치에서. 3번을 이주민의 문화는 주류 문화로 편입해야 돼. 이 주류 문화의 편입, 흡수를 주장하는 게 바로 동화주의입니다. 맞는 말. 갑을 문화의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은 갑만 되죠. 을은 동질성이잖아. 을은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요 정도, 수능주 여러분 요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좀 기억하시고요. 18번은 어떤 사상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상가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몇 번 보실 사상가입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볼게요. 필요 이상의 것을 갖추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나라는 돼지들의 나라다. 갑자기 찔리는데? 아니, 갑자기 제가 요즘 살쪄가지고 고민이거든요. 반면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타고난 성향을 훌륭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나라가 바로 참된 나라다. 이분은 이 참된 나라, 이상국가를 꿈꾸시네. 참된 나라에서는 절제 덕을 갖춘 사람은 생산자,
그 다음에 용기의 덕을 갖추면 방위자, 지혜의 덕을 갖추면 통치자가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한 가지를 전념하며 각 자기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거야. 자기 맡은 바 일에. 각 계층이 그래서 조화를 이루면 나타나는 정의로운 국가, 이게 바로 참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의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3계급 이론. 뭐 그래서 여기서 덕을 쭉 설명하잖아요. 뭐 절제의 덕, 그 다음에 용기라는 덕, 그 다음에 지혜의 덕, 그래서 달성되는 정의라는 덕, 이렇게 해서 요게 사주덕이라는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달성해야 되는 덕을 사주덕, 한 사람도 사주덕, 한 나라도 사주덕, 그걸 달성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플라톤의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응용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1, 2, 3, 4, 5번에서 뭘 찾는 거야? 틀린 말 찾기인데 해볼게.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 맞는 덕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잖아. 뭐 생산자는 이거, 뭐 방위자는 이거, 뭐 통치자는 이거, 이렇게 해서 각자 맡는 바 덕을 달성하는 거 맞죠? 필요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나라는 부정의하다. 맞잖아요. 돼지들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 타고난 성향으로, 여기 타고난 성향이란 말이 있죠. 타고난 성향을 훌륭하게 발휘하라고.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 통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 예를 들어서 생산자의 성향이면 그러면 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급주의예요, 여러분. 계급을 딱 3계급으로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통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각 계층이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 각 계층이 조화를 이뤘다고 맨 마지막에 써 있잖아. 맞는 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동시에 여러 계층의 일 이런 거 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 계층의 일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다 각자 맡은 바 일에 전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문제. 플라톤 기억하세요. 자, 19번. 여러 친구가 토론을 하는데 무슨 논리인지 봅시다. 이게 가불병정 이렇게 해서 이거 있네요. 뭘 얘기하는 거냐? 환경 성적 표시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경, 우리 뭐 자동차 같은 데도 여러분 환경 관련된 등급 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야. 그 환경 영향을 제품에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인증 제도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얼마나 환경을 신경 쓴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대 효과가 무엇일까라고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답을 하는 건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그렇게 환경 고민하는 거 맞는 말. 기업의 환경 친화 제품을 개발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환경 점수가 좋은 제품이라고 선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인증 제도에 기업의 참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법적 강제는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자발적 신청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업에. 제품 소비자의 정확한 환경 정보가 투명히 공개, 그런 건 맞죠. 그래서 이건 몇 등급이에요, 이건 몇 등급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하면서 기업도 그런 걸 신경 쓰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 거니까 맞는 말. 뭐죠? 그럼 답은 갑을정인가요? 갑을정. 답은 그럼 4번인가요? 이상하게 답 4번이 많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중음악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뭔지 볼까요?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다. 갑자기 BTS가 생각이 나죠. 특히 유명 가수들 현대음악 리듬에 국악장단과 얼수 같은 추임새를 접목한 음원을 발표하면서 전통이 널리 소개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수 이러고 있게 생겼죠, 지금. 이런 흐름에 함께 우리 전통 문화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가 확대되면서 환복, 요즘 뭐 K-푸드, 뭐 K-클로즈, 뭐 너무 많아요. K-하우스까지 얘기하는 거죠. K-시리즈가 2020년대를 저는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드라마도 그렇고요. 우리 문화를 체험하려는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뭘 알아야 되나 볼까요? 대중문화와 결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틀린 말이고요. 전통문화를 매개로 새겨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인데요. 전통문화 기준으로 외부문화 우리 기준으로 외부를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 우리 걸 알리자는 얘기지. 전통 문화를 우리 민족만이 누려할 게 아니죠. 전 세계가 같이 함께하면 좋죠. 전 세계가 여러분 신날 때 다 얼쑤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걸 꼭 나쁘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전통 문화를 세계화의 흐름에 왜 뒤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 몇 번이요, 여러분? 그럼 답은 2번이죠. 뭐 이건 좀 기본적인 문제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 쭉 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하신 게 아니어서 좀 어려웠지만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총평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생윤 공부 어떻게 할지를 좀 체크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사탐에 특히 생윤 과목은 되게 중요하고 많은 친구들이 하잖아요. 예, 여러분하고 저 만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계속 만나고 우리 공부합시다. 따라오시면 열심히 하시면 EBS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